자, 이제 이번 시간 실수 두 번째 파트죠. 이항연산. 지난번 시간에 이제 뭐 다침성에 대한 것까지 우리가 좀 공부를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좀 실질적으로 시험에 더 많이 나오는 부분, 이제 항등원 여건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 간단히 좀 정리해 보면 우리가 닫혀 있다라는 개념을 보셨어. 닫혀 있다. 이 닫혀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서술하실 수도 있으셔야 돼. 예를 들면 x란 놈이 어떤 집합의 원소고 y란 놈이 어떤 집합의 원소야. 그런데 걔네들을 가지고 내가 x하고 y를 연산을 했어. 그 연산한 결과값이 집합 S에 들어있다면 우리는 얘를 집합 S가 이 연산에 대해 닫혀 있다라고 정의하는 거였지. 맞아? 닫혀 있다라는 걸 우리가 배우셨고, 그 닫혀 있다라는 거 다음에 우리가 뭐 배웠냐? 교환법칙이라는 걸 배우셨어. 교환법칙. 자, 교환법칙이라는 것은 어떤 x란 놈과 y란 놈이 있는데 이 연산과 y란 놈과 x란 놈에 대해서 연산을 해더라도 이게 합이 같냐? 이걸 조사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두 놈에 대한 계산 결과를 조사하시는 게 교환법칙이었어. 자, 교환법칙에서 좀 파생됐던 게 결합법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결합법칙. 자, 결합법칙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생각나시나? 결합법칙은 몇 개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시라고 그랬지? 세 개 사이의 관계야. A연산, B연산, C와 자, A연산, B연산, C가 있는데 괄호가 움직이는 걸 여러분이 확인해 주시면 된다고 그랬지. 맞아? 이게 결합법칙이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었어요. 예, 약간의 노가다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제 닫혀 있다라는 것도 배웠고 이제 교환법칙이라는 것도 배웠고 뭐 결합법칙도 배웠어.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우실 건 뭐냐? 항등원에 대한 얘기야. 자, 항등원은 뭐냐? 일단 개념부터 정리하고 우리 나중에 좀 총괄적으로 정리 좀 할게요. 자, 항등원에 대한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등원. 자, 간단하게 3이란 놈이 있어. 거기다가 어떤 놈을 더해줘야 3이 될까? 또 3이란 놈이 있어. 어떤 놈을 곱해야지 3이 될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시는 거야. 자, 봤더니 지금 내가 덧셈이란 연산을 하려고 하는데 덧셈의 연산 결과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는 거야. 곱셈이란 연산 결과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는 거지. 자기가 그대로 나오게끔 도와주는 이 빈칸에 들어갈 수들을 우리는 항등원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3 더하기 얼마를 해줘야 3이 될까? 당연히 0을 더해 주셔야겠지. 맞아? 자, 이 0이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덧셈의 항등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덧셈의 항등원이다. 다시요. 3에다가 누굴 곱해줘야 3이 될까 봤더니 여긴 1이야. 그럼 이 1을 우리 뭐라고 한다? 얘를 곱셈의 뭐다? 항등원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지. 이게 항등원의 정의야. 결과적으로 A란 놈이 있는데 A란 놈에다 어떤 연산을 할 거야. 연산을 한 결과 A가 그대로 나오게끔 이 도와주는 수를 뭐라고 한다? 항등원. 약자로 2라고 쓴다는 얘기야. 얘가 항등원이다. 항등원. 항등원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어요? 연산 결과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게끔 도와주는 수를 우리는 항등원이라고 하는 거야. 괜찮아요? 이게 항등원의 일단 정의야. 자, 근데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되고 이 항등원을 우리가 논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더라. 자, 다시 앞쪽 거랑 좀 연결이 되는 건데 어떤 얘기냐? 봐봐. 일단 항등원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단계 닫혀 있어야 돼. 닫혀 있지 않잖아? 그럼 항등원을 논할 가치가 없는 거야. 이따 한번 또 총괄적으로 정리를 할 거야. 일단 잘 들으셔야 돼. 닫혀 있어야지만 우리가 항등원을 논할 가치가 있는 거야. 근데 닫혀 있다라는 것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게 교환법칙이었어. 닫혀 있어. 근데 교환법칙이 만약에 성립하지 않아. 그러면 항등원이라는 단계를 거쳐갈 이유도 없는 거야. 항등원이 존재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어떤 얘기야? 항등원을 논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닫혀 있어야 되고 교환법칙도 만족을 해야 돼. 얘도 성립하고 얘도 성립한다는 전제하에서만 항등원을 논할 가치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그렇다면 지금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 자, 3에다가 누굴 나눠줘야 3이 될까? 계산해보시면 1이 될 거야. 그러면 이 1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눗셈의 항등원이다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생각해봐. 3 나누기 1을 하면 3이 나와.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오게끔 도와주는 수가 1이었어. 이 나눗셈의 연산이니까 이 1이라는 것은 나눗셈에 대한 항등원이다 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이 3이라는 놈에다가 내가 나누기 1을 한 값이라 1이라는 놈에다 3을 나누잖아. 그럼 계산 결과가 다르지. 나눗셈이란 연산에 대해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잖아.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항등원이라는 것을 논할 가치가 없다는 얘기야. 이런 것들은 무의미한 정보야. 무의미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3에다가 누구를 빼줘야 3이 될까요? 봤더니 여기 0이야. 그럼 이 0이라는 것을, 우리가 0이라는 것을 뺄셈의 항등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말할 수 없다고. 왜 없지? 3 빼기 0이랑 0 빼기 3은 절대 다르잖아. 같을 수가 없는 거잖아. 무슨 법칙? 뺄셈에 대해서도 교환 법칙이라는 것이 지금 성립하지 않으므로 항등원을 논할 가치가 없다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결국에 항등원이라는 것은 어떤 집합에 대해서 일단 닫혀 있어야 되고 교환 법칙도 성립한다는 전제하에서만 출발하는 개념이라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덧셈 어때? 덧셈에 대해서 교환 법칙 성립하잖아. 곱셈 교환 법칙 성립하잖아. 이런 것들이 만족되고 있으므로 항등원을 논할 가치가 있다는 거지. 무슨 개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럼 이제 항등원을 논할 가치가 있다는 게 뭔지 아셨어. 그랬을 때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 항등원이라는 것은 어떤 연산에 대하여 유일하다. 다시 말하면 항등원이라는 것은 무조건 한 가지야.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얼마입니까? 0으로 항상 정해져 있다고. 고정돼 있다고. 유일하다고.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얼마입니까? 1로서 정해져 있다고.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정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항등원에 대한 개념을 알고 출발하셔야 돼. 자, 그러면 거기 밑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니까 동그라미 1번. 어떤 집합 S에 대해서 연산 동그라미가 주어졌을 때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A 연산 2하고 E 연산 A가 있어. 이거 무슨 법칙이니? 연산에 대해서 위치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교환 법칙이잖아. 교환 법칙이 성립하면서 그 계산 결과 A가 그대로 나오게끔 도와주는 이 수를 우리 뭐라고 부른다? 얘를 항등원이라고 부른다고. 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항등원의 전제 조건. 거기 별표 크게 하시고 1번 보니까 닫혀 있어야 돼. 교환 법칙이 성립해야 돼. 그 다음에 이 항등원이 당연히 이 대상 집합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지만 항등원을 논할 가치가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항등원은 그 연산에 대해서 오직 한 개다. 유일하다 그 말이에요. 되시겠어요? 자, 거기까지 일단 받으시면 항등원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된 거다. 자, 이제 항등원이라는 게 뭔지 알았어.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논하게 되는 게 뭐냐? 역원이라는 게 있어. 역원. 자, 역시 역원도 이런 단계를 좀 거쳐 가시는 거야. 봐봐. 역원이란 것은 닫혀 있어야 돼. 교환 법칙 성립해야 돼. 그 다음 항등원도 존재해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가 역원이라는 것을 논할 가치가 있는 거야. 오케이? 역원은 반드시 존재하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저 세 가지가 일단 만족돼야지만 역원이라는 것을 논할 가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역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간단히 정리해보면 연산의 결과 항등원이 나오게 도와주는 수를 우리는 역원이라고 불러. 이게 무슨 얘기냐? 자, 3에다가 누구를 더해야지 3에다가 누구를 곱해야 덧셈에 대한 항등원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0으로 고정돼 있다고 유일하다고 그랬잖아. 덧셈의 결과 연산 결과 항등원이 나오는 거야. 누구를 해줘야 될까? 그 다음 곱셈 결과 항등원이 나와야 돼. 곱셈에 대한 항등원 이게 나와야 된다 그 말이야. 그렇다면 3에다 누굴 더해줘야 0이 될까 봤더니 여기 마이너스 3이지. 3에다 누굴 곱해줘야 1이 될까 봤더니 여기 3분의 1이지 이렇게. 되시겠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역원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3은 3이란 놈의 덧셈의 역원 이렇게 쓰는 거지. 마찬가지로 3분의 1은 3의 어떤 연산이야? 곱셈이지. 곱셈의 역원이다 라고 대답하시면 돼. 그럼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덧셈의 역원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덧셈의 역원이 얼마냐? 덧셈. 하여튼 어떤 놈에 대한, 별에 대한 덧셈의 역원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은 무조건 반대 부호를 생각하시면 돼. 자, 마이너스 3의 덧셈의 역원이 뭐냐라고 하면 얘에 대한 반대 부호 3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는 거라고. 그러면 응용의 천재. 자, 5의 덧셈의 역원은 뭘까요?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거지. 7의 덧셈의 역원은 마이너스 7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 반대 부호로. 자, 그 다음에 3분의 1은 3의 곱셈의 역원이에요. 곱셈의 역원은 뭐냐?
역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분의 1의 곱셈 여건은 역수 3 이렇게 되는 거라고. 오케이? 이런 것도 여러분이 한번 봐두시면 좀 좋은 정보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얘기 해볼까요? 여건은 유일한 거야? 아니야, 여건은 유일하지 않아. 방금 얘기했듯이 마이너스 3의 덧셈의 여건은 3인 거고 5에 대한 덧셈의 여건은 마이너스 5로 각각에 대해서 해당되는 값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지. 자, 항등원과의 좀 차이를 구분하셔야 돼. 항등원이라는 것은 어떤 연산에 대한 유일한 값이 존재한다고 그랬고 여건이라는 것은 항등원이 나오게끔 도와주는 수인데 그때그때 값이 다르다. 됐죠? 이따 문제 풀이할 때 어떻게 적용하는지 또 보시게 될 거고요. 자, 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건. 자, S라는 집합에 대해서 항등원이 있고 자, A의 X와 X의 A를 했어. 이게 무슨 법칙이니? 교환 법칙 일단 성립해야 돼. 그 계산 결과 항등원이 나오게끔 해주는 이 X를 우리 뭐라고 하냐? 연산 이놈에 대한 A의 역원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이렇게. 됐죠? 자, 2번 역원이 존재할 조건 항등원이 일단 있어야 되고 교환 법칙 성립해야 되고 대상 원소에 대해서 하나씩 있다. 그러니까 이 오직 한 개 있다는 얘기는 대상 원소에 대해서 하나씩 있다 그렇게 보셔도 괜찮아. 그 위에 있는 오직 한 개랑 이거랑은 조금 다른 거니까 좀 의미를 느끼셔야 돼. 다시요. 항등원이 오직 한 개다. 그건 유일하다는 얘기야. only 원인데 얘는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한 개씩 존재한다 그런 의미예요. 자, 보시면 되고. 자, 그 밑에 있는 이제 문제를 하나씩 풀면서 조금 더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시작해 보면 자, 실수 A, B에 대해서 자, 실수란 범위가 있습니다. 자, A 연산 B가 있는데 그게 A 플러스 1과 자, B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로 정의되어 있다. 일단 한번 보시죠. 자, 실수란 집합에서 두 개의 원소를 끄집어내서 연산을 했는데 그 연산 결과는 일단 실수 맞니? 당연히 맞지. 왜? 실수는 사칙 연산에 대해서 모두 닫혀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이 계산하시면 이거 다 실수가 될 거야. 결국에 계산한 결과값이 실수가 되므로 일단 이 연산은 실수라는 집합에 대해서 닫혀있는 거지. 닫혀있어. 자, 그 다음 단계 교환 법칙이 성립하나를 보시는 거야. 자, 교환 법칙 봐봐. A, B, B, A, B, A 집어넣더라도 계산 결과가 똑같아지는 거 보여? 잘 안 보이는 사람은 이렇게 하셔야 돼. A 연산 B라는 것과 B 연산 A라는 것을 계산해 보셔야 돼, 이렇게. 그럼 얘는 앞에 거에다 1 더하시고 뒤에 거에다 1 더하신 다음에 빼기 1 하시면 되고 얘도 앞에 거에다 1 더하시고 뒤에 거에다 1 더하시고 빼기 1 하시면 되는 거지. 근데 어차피 얘 곱하나 얘 곱하나 똑같은 거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교환 법칙도 성립해. 그렇다면 우리가 항등원이라는 것을 논할 가치가 있다는 거지. 이해되시겠어? 이게 개념, 여기까지가 개념이야. 자, 근데 문제에서 항등원과 마이너스 2의 역원을 구하라가 질문이야.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항등원 구해보겠습니다. 항등원 이렇게 구하시는 거야. 자, A 연산이잖아. 이 B 자리에 여러분 2를 쓰시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 연산 A가 되는데 그 계산 결과 A가 그대로 나오게끔 도와주는 이 2를 우리 뭐라고 한다? 항등원이라고 하는 거야. 서술형에서 이 첫 줄을 쓰시면서 들어가시는 거야. 자, 그렇다면 A 연산 2라는 것을 이제 씁니다. 자, 앞에 거에다 더하기를 하시고요. 뒤에 거에다 더하기를 하신 다음에 빼기를 한 결과 빼기를 한 결과 그 A가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계산한 결과.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식을 쓴 거고요. 그게 얘가 나와야 된다 그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부분만 보시면서 식을 정리해 주시면 돼. A, 2, 1, 1 사라지겠죠? 여기는 A가 되겠다. 그럼 A 안녕해서 없어지지? 2라는 놈으로 묶어주시면 A 플러스 1에 대한 값이 0이 될 거야. 자, 2라는 값이 0일 거고요. A라는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올 거야. 근데 나한테 필요한 관심은 항등원이니까 항등원이 얼마다? 0이라고 보셔도 된다고. 자, 그럼 이 0이라는 값은 실수라는 바운더리 안에 들어있잖아. 그래서 얘는 항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이제 항등원 구했고요. 두 번째, 마이너스 2의 역원을 구하는 과정을 보시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2의 역원은 어떻게 구하냐? 마이너스 2의 역원은 보통 이제 x라고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당연히 x 연산의 마이너스 2도 성립할 건데 역원이라는 것은 뭐였어? 어떤 값이 나오게끔 도와주는 수다? 항등원이라는 값이 나오게끔 도와주는 수지, 계산 결과. 그렇다면 이쪽과 이쪽을 보시면서 이제 다시 한번 쓰시는 거예요. 얘는 앞에 거에다 더하기를 하시고 뒤에 거에다 더하기를 하신 다음 빼기를 한 결과 항등원 0이 나와야 된다. 이제 이쪽 부분 보시면서 계산만 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1에 계산하시면
x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결국에 마이너스 2에 대한 여건이 누구냐?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지.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였어? 항등원과 마이너스 2에 대한 합이니까 뭐 계산해 보시면 정답은 1번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부터 이런 문제들을 계속 푸시게 될 거예요.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조금 더 풀어보면서 진행해 보죠. 자, 일단은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니까 문제가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는데 세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문제 별표 하나 치시고 주의라고 체크해 두시고 문제를 바라보시겠습니다. 자, 정수집합에서 자, 정수집합 여기다 좀 진하게 색칠 좀 해놔. 자, 정수집합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 그럼 여러분 항상 주의할 것들이 있어. 주의할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낚이는 문제야. 항상 뭔가 있어서. 자, 정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보기의 연산 중에서 항등원이 존재하는 거. 자, 항등원이 존재한다. 약간의 개념적인 문제니까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자, 항등원이라는 게 존재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닫혀 있어야 돼. 교환법칙이 성립해야 돼. 그래야지만 항등원을 논할 수 있어. 맞지? 자, 그러면 기억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연산 B를 스타로 돼 있죠. 자, A 플러스 B 플러스 3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일단 A 연산 B를 했어. 계산하면 여기 정수지. 정수니까 계산한 결과값은 당연히 정수집합 안에 들어있어. 닫혀있어. 자, 그러면 BA 쓰시더라도 어차피 똑같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거지. 자, 그렇다면 이제 항등원을 계산하는데 항등원. 자, 얘 계산한 결과값이 당연히 A가 나와야 돼. 그렇다면 우리는 앞에 거와 뒤에 걸 더하고 플러스 3을 하시는 거지, 이렇게. 그럼 얘하고 안녕할 거고 2라는 값이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이 나오죠. 항등원이 구해졌어. 근데 그 항등원 역시 정수 집합 안에 들어있으므로 기억번은 항등원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니은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번. 자, A 연산 B가 있는데 얘는 A래. 자, A도 정수고 B도 정수야. 연산한 결과는 당연히 정수일 거야. 그러면 교환법칙이 성립하나요? 이게 의미가 뭐니? 이 연산은 앞에 것만 나옵니다. 그 말이지. 이 연산은 앞에 것만 나옵니다. 계산 결과 다르잖아.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얘는 항등원을 논할 대상이 아닌 거지. 필요 없다고. 디귿번. 자, A 세모 B가 있습니다. A, B의 2배 A-B가 있습니다. 자, 정수야. 우리 지금 정수집합에서 논하고 있어요. 정수야. 그럼 당연히 곱한 거 정수고 뺄셈한 거 정수지. 그럼 당연히 얘는 정수의 원소일 거야. 정수의 집합 안에 들어있어. 자, B연산 A를 해보죠. 교환법칙 확인해보는 거야. 자, BA 앞에 거 뒤에 거 마이너스 2배 앞에 거 뒤에 거가 되겠지. 자, 일단 얘하고 얘는 똑같은 값을 갖겠지만 얘하고 얘는 똑같은 값이 아닐 수도 있잖아. 1, 2, 2 이렇게 다른 거잖아. 맞아?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디귿번 역시 항등원을 논할 대상이 아니다. 자, 리을번 가겠습니다. 리을번. A 연산 B라고 돼 있고요. AB의 2배 A 플러스 B의. 자, 얘 정수야. 곱한 거 정수, 더한 거 정수지. 정수는 나눗셈을 제역은 다 닫혀 있으니까. 계산 결과 정수야. 닫혀 있어. 자, BA에 대해서 여기 BA. 곱한 거 더한 거 역시 교환법칙 성립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항등원을 논할 대상이 되는 거죠. 자, 항등원. 계산한 결과 당연히 A가 나와야 돼. 자, 그렇다면 2배에 대한 앞에 거 뒤에 거 2배에 대한 앞에 거 뒤에 거에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 여기만 보시면 돼. 자, 한번 더 씁니다. 2A, 2에 2A랑 A 넘어갈 거지? 그럼 여기 플러스 A가 될 거고 2에 플러스 1 이퀄 빵이 되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항상 2라는 것을 묶어주시는 거야. 그럼 여기에 2배를 묶을까요? 아예? 자, 공통인수 2를 묶으시면 여기는 A에 플러스 1이 될 거고 뒤쪽에 똑같이 A 플러스 1 이퀄 0이 되겠다. 그럼 결국 인수분해하시면 A 플러스 1과 2에 플러스 1 이퀄 0이 되겠죠? 그럼 얘는 A가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2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지. 주의! 항등원이 있지? 항등원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근데 중요한 건 이놈이 정수 집합 안에 들어있어? 들어있지 않아? 들어있지 않잖아. 그럼 얘는 항등원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야. 결국에 정답은 기억번만 정답이 되겠다. 약간의 이론을 아셔야지만 정확히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좀 잘 보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 마지막 4번째 문제도 먼저 한번 보죠.
맨 하단에 있는 문제. 좀 빠른 사람들은 정지하시고 계속 따라오셔야 돼요. 자, 순서쌍에 대한 문제도 한번 보죠. 자, A, B의 연산에 C, D. 이런 의외로 좀 못 푸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 항상 연산 문제는 약속이기 때문에 절대로 틀려서는 안 돼. 약속만 잘 따라하시면 되는 거잖아. 자, 지금 실수라는 ABCD 범주 하에서 순서쌍과 순서쌍을 연산하는 거죠. 이 연산의 결과가 이렇게 나온대. 자, 봐. 어떤 약속을 갖고 있나 우리가 해석을 해보는 거야. 얘하고 얘가 만나면 얘가 된대. 얘가 뭔가 봤더니 X좌표라는 것은 A하고 C가 더해진대. 다시 말하면 앞쪽에 있는 X좌표하고 뒤쪽에 있는 X좌표를 더해서 새로운 X좌표를 만든다라고 해석하셔도 괜찮지. 맞아? 그 다음에 새롭게 만들어진 Y좌표를 봤더니 B하고 D를 뭐 한 거야? 곱한 값이 얘가 된다. 그런 의미지. 그러니까 이 정도 해석을 해두시고 문제를 진행하시면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에서 2,1을 뭘 구하시래? 역원을 구하시래. 자, 그럼 잘 생각해봐. 역원이란 게 의미가 뭐였어? 항등원이 나오게끔 도와주는 수잖아. 항등원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 결국에 역원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항등원을 먼저 구해내셔야 된다고. 항등원을. 오케이. 자, 그렇다면 A 연산 B가 미안. A, B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어떤 놈을 해줘야지 계산한 결과 A, B가 그대로 나올지 내가 고민해 보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놈이 지금 항등원인데 항등원에 대한 좌표가 주어져야 되잖아. 그래서 얘를 편의상 E1, E2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 자, 그럼 보세요. 어떻게 쓰나? 얘를 계산해 봐봐. 얘를 계산해 보시면 새로운 X좌표라는 것은 앞에 놈과 뒤에 놈의 X좌표를 더하시면 되는 거고, 새로운 Y좌표라는 것은 앞에 거와 뒤에 거를 곱하시면 된다고 돼 있잖아. 그 값이 A, B가 나와야지만 연산 결과 자기 자신 그대로 나와야지만 얘가 항등원이 되는 거잖아. 그렇다면 이 원은 얼마여야 되니? 0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이 2는 얼마여야 되니? 얘가 돼야 되니까 1일 수밖에 없는 거지. 아하. 항등원이 뭐가 된다? 항등원이 0,1이라는 것이 항등원이라는 걸 찾아내셔야 된다고. 이렇게. 그렇다면 이제 내가 원하는 2,1의 역원, 2,1의 역원은 어떻게 구합니까? 역원은 계산 결과 뭐가 나와야 된다? 항등원이 나와야 돼. 항등원. 지금 방금 구했던 항등원이 나와야 된다고. 자, 그러면 역원을 구하셔야 되는데 역원의 좌표잖아. 그래서 X, Y라고 편의상 이렇게 두시면 돼. 이런 표현들도 여러분이 좀 눈여겨보시는 거야. 아, 좌표에서는 항등원을 이렇게 설정하고 역원을 구해야 되는데 역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설정하면 좀 편하더라. 이런 것도 한번 감각적으로 갖고 계셔야 돼.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다 새로운 좌표를 만들 텐데요. 새로운 좌표라는 것은 기존의 X를 둘이 더하시면 되는 거고, 새로운 Y라는 것은 기존의 Y를 둘이 곱하시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놈이 얘가 되게 만드시면 되겠다. 결과적으로 얘가 0 나와야 되니까 X값은 -2가 될 거고요. Y값은 1일 수밖에 없겠죠? 계산 결과 요 놈에 대한 좌표가 -2,1이어야 하므로 얘가 요 놈에 대한 역원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정답은 -2,1이 정답이 되겠죠. 2번이 정답이 되겠죠. 괜찮아요? 자, 이 정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위쪽으로 올라가서 표가 주어져 있는 두 문제를 한번 또 관찰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표가 주어져 있는 두 문제. 자, 첫 번째 A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자, 요 연산이 세모인데 그게 표로 주어져 있죠. 자, 표를 한번 선생님 그려놓고 갈게요. 자, 표를 한번 여러분이 잘 보시면, 자, 세모란 연산에 대해서 여기 1, 2, 3, 4, 여기도 1, 2, 3, 4라고 되어 있다. 자, 계산 결과 여기는 1, 2, 3, 4, 여기는 2, 3, 4, 1, 여기는 3, 4, 1, 2, 여기에 4, 1, 2, 3. 자, 얘에 대해서 약간의 의미를 부여해보자. 이 4라는 놈의 의미는 뭡니까? 라고 물으시면 이거야. 2라는 놈과 3이라는 놈이 만나서 생긴 거지. 2라는 놈과 3이라는 놈이 만나서 생긴 거가, 아, 2라는 놈과 3이라는 놈이 만나서 4가 됐더라. 그 말이야. 그럼 내가 반대로 한번 해볼게. 3이라는 놈과 2라는 놈이 만나면 뭐가 되냐? 3이라는 놈과 2가 만나면 뭐가 되니? 역시 또 4가 되는 거지. 무슨 법칙? 교환 법칙이 지금 성립하고 있다. 그런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얘기부터 이제 진행할게요. 1, 2, 3, 4라는 원소하고 1, 2, 3, 4라는 원소를 적당히 짝을 지어서
계산한 결과가 지금 노란색이야. 이 노란색을 보시면 값들이 1, 2, 3, 4로 한정돼 있지. 다시 말하면 이 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니까 닫혀있다 그 말이야. 닫혀있다. 지금 방금 내가 교환법칙 간단히 확인해봤어. 교환법칙을 확인해볼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은 요 라인에 대해서 성분들이 좌우 대칭 관계에 있다면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라고 말씀하셔도 괜찮아. 자, 문제는 2의 역원을 구하시라는 게 질문이야. 2의 역원을 구하라. 방금 앞에 문제에서 한번 해봤듯이 2의 역원을 구해야 돼. 역원을 구하려면 뭐부터 구하시라고 그랬지? 항등원을 먼저 구하시는 거야. 근데 이 표에 해당되는 문제에서 항등원을 이렇게 구합니다. 자, 여기에 세로 라인에 1, 2, 3, 4를 일단 체크하세요. 가로 라인으로 해도 되지만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풀기 위해서. 자, 세로 라인에 지금 1, 2, 3, 4에 해당되는 숫자가 나온 게 1, 2, 3, 4가 나온 게 어딘가 봤더니 여기에 그대로 1, 2, 3, 4가 나오고 있지. 1, 2, 3, 4. 그럼 그 윗줄에 있는 요 놈이 항등원이 되는 거야, 항상. 얘가 항등원이다. 다시 역원을 구하려면 뭐부터 구해야 된다고? 항등원을 구하는 거야. 근데 내가 표에 대한 연산 문제에서 항등원 구하는 방법을 말씀드린 거야. 세로 라인과 똑같은 배열이 되어 있는 그 위쪽에 있는 숫자가 항등원이 된다. 됐죠? 자, 이제 2의 역원은 어떻게 구합니까? 2라는 라인을 보세요. 2라는 놈에다가 누구를 연산해 줘야지 항등원 1이 나오겠습니까? 찾는 거야. 그러면 2라는 놈과 누가 만나야지 1이 되니? 2라는 놈과 누가 만나야 돼? 2라는 놈과 누가 만나야 돼? 4가 하나 만나야겠지. 4. 맞아?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정답은 4가 정답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자, 표에서의 항등원 역원 구하는 방법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있네. 다시 감 잡은 사람은 정지해서 그 밑에 거 풀어보시고 나서 같이 풀어보면 되고, 감이 안 잡혔다?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기 1357 여기도 1357이다. 성분의 계산 결과값은 3175, 여기는 5713 753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죠. 문제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 연산에 대해서 교환법칙이 성립합니까? 물어보는 거지. 자, 교환법칙 어떻게 확인하시라고? 이 라인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 되나 확인만 해보시면 돼. 좌우 대칭이 되고 있죠. 교환법칙이 성립하겠다. 2번 3 연산에 X를 했더니 5가 났대. 3과 누가 만나야 5가 되니? 3이란 놈과 누가 만나야 5가 돼? 3이란 놈과 누가 만나야 5가 되지? 7이 만나겠지. 7. 그럼 X값은 7이냐? 참이지. 3번 연산 예에 대해서 항등원은 1입니까? 항등원 어떻게 찾으시라고 그랬어? 항등원 세로 라인과 똑같은 부분을 찾았더니 여기 또 여기네. 항상 여기는 아니야. 하여튼 똑같은 라인 위쪽에 있는 요 놈이 항등원인 거지. 그럼 3번도 일단 참이 되겠죠. 4번 보세요. 3의 역원을 찾아라. 3과 누굴 연산해 줘야 항등원 1이 나오겠습니까? 찾는 거야. 3이란 라인을 보시면서 3 집어넣었을 때가 1이 나오겠네. 3의 역원은 3이다. 맞죠? 자, 마지막 1의 역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1이란 놈에 누가 연산이 돼야지 1이 나올까 찾는 건데, 1이란 라인을 보시면 1과 만났을 때 나오는 거지. 얘가 1의 역원이 되는 거지. 결과적으로 1의 역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5번이 거짓이 되겠죠. 되시겠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계속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진행을 할게요. 자, 이제 9페이지를 가시니까 두 개의 문제가 있는데, 9페이지 그 중에서 위에 문제만 풀고 지나갈게요. 그 아래 문제는 우리가 수업 중에 한번 다뤄봤던 건 한데 다뤄보긴 했었는데 조금 시간이 길어지니까 일단 위에 문제만 풀어보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자, x 연산 y가 있습니다. 자, x 플러스 1에 자, y 플러스 1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다. 일단 이 xy라는 것이 실수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에 대한 개수를 구하세요가 질문이야. 일단 한번 보자. 실수야? 그럼 계산한 결과 당연히 실수가 되겠지. 그 말은 닫혀 있다는 얘기야. 닫혀 있다. 자, xy가 있는데요. y 연산 x는 뭐가 되니? 당연히 앞에 거에다 플러스 1에 뒤에 거에다 플러스 1이니까 당연히 교환법칙도 성립하겠지. 그럼 이제 항등원을 논할 가치가 있다. 그런 얘기야. 감 잡으시겠죠? 자, 기억번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무슨 법칙이야? 교환법칙이 성립하니 물어보는 거잖아. 교환법칙이 성립하니. 교환법칙 성립하겠죠. 지금 방금 얘기했으니까 교환법칙. 자, 기억번. x 연산 y와 자, y 연산 x는 같습니까? 일단 같은 거지. 자, 니은번. 자, x의 연산에 일단 쓰죠. y의 플러스 z와 그 다음에 x의 연산에 y에 더하기
x의 연산에 z가 있다. 이게 성립하니 물어봤어. 실제로 얘는 분배 법칙에 대한 얘기야. 직접 해보시는 방법밖에 없는데 한번 보죠. 네, x 자리에 1 집어넣고 y 자리에 2 집어넣고 z 자리에 3을 집어넣으면서 실제로 확인해 보겠다는 얘기야. 자, 보자. 그럼 여기는 1 연산 뭐가 되니? 1 연산 뭐가 되는 거야? 5가 되겠지. 얘는 1 연산 2가 될 거고요. 얘는 1 연산 3이 될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확인해 보는 거야, 확인해 보는 거. 이 연산에 대해서 앞에 거에다 1 더하시고 뒤에 거에다 1 더하시면은 여긴 12라는 정보를 찾을 수 있겠다. 앞에 거에다 1 더하시고 뒤에 거에다 1 더하시면은 3이 되죠, 여기는. 그럼 여기 6이 될 거고요. 앞에 거에다 1 더하시고 뒤에 거에다 1 더하시면 여기는 8이 되겠죠. 계산 결과 같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지. 뭐 분배 법칙에 대한 얘기인데 뭐 실제로 확인해 보시면 되고. 디귿번 보죠. 디귿번. 일단 니은은 거짓이지. 디귿번. 항등원을 구하래. 항등원. 닫혀 있고 교환 법칙 성립했으니까 항등원. 항등원 어떻게 구했지? y 자리에다가 2라는 거 집어넣으신 다음에 그 연산 결과 x가 그대로 나오게끔 도와주면 되겠다. 자, 앞에 거에다 1 더하시고요. 뒤에 거에다 1 더하시면 돼요. 자, 전개합니다. x2 플러스 1은 x다. x 안녕해서 없애버리는 거지. 자, 그러면 2로 묶으셔야 되는데 2가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2라는 놈은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이 돼. 자, 봐. 항등원이 얘인데 x 값이 만약에 1이야. 그럼 2분의 얘가 될 거고 3이야. 그럼 4분의 얘가 될 거고 항등원이 유일하다는 거에 모순이 되잖아. 그럼 얘는 항등원이 0이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리을범. 항등원이 존재하지 않잖아, 지금. 항등원이 유일하지 않잖아. 그 역원을 논할 가치가 없다는 거지. 그 정답은 기억법만 오케이가 되겠다. 되시겠습니까? 자, 9페이지 두 번째 문제는 또 따로 보시기로 하고요. 그 다음 10페이지 가보겠습니다. 10페이지. 자, 이제 좀 더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나오니까 보시죠. 자, 10페이지에 세 문제가 있네요. 자, 10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 문제. 실수 AB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닫혀 있어요. A 연산 B라는 것이 A, B에 마이너스 2배 A에 마이너스 2배 B에 플러스 K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연산에 대해서 항등원이 존재하기 위한 K값과 항등원 값을 구하라. 자, 밑줄. 항등원이 존재하기 위한의 밑줄 쳐봐. 항등원이 존재하기 위한의 밑줄 치시고, 항등원이 존재하기 위한, 거기 밑줄 치시고요. 인수분해 되도록 이렇게 메모해놔. 항등원이 존재하려면 반드시 인수분해가 돼야 돼. 인수분해가 된다는 전자에서만 일단 항등원을 또 논할 수 있으니까. 자, 봐. 뭔 얘기냐? 자, A에 항등원을 구하려면 반드시 뒷자리에다 2를 집어넣으시면 되죠. 그 계산 결과 A가 나오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제 이 정도 속도로 가도 크게 괜찮지? 이 정도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자, 앞에 거 뒤에 거에 플러스 2배 앞에 거, 2배가 뒤에 거 플러스 K가 될 겁니다. 이렇게. 괜찮아?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항등원 구하는 과정대로 쭉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야. 그러면 A2에 넘기니까 마이너스 3A가 될 거고요. 2배 2에 플러스 K 이퀄 0이 될 거야. 중요한 건 지금부터 항등원이 존재하려면 인수분해가 돼야 된대. 그 말은 뭐냐? 2라는 놈 묶는데 A-2가 지금 생겼잖아, 이렇게. 뒤쪽에서 반드시 A-2라는 게 생겨야지만 인수분해가 될 거 아니야. 맞아? 그 말은 마이너스 3A는 여기 있어. 그럼 얘 없던 누가 생긴 거니? 지금 6이 생긴 거잖아. 6이 생긴 거잖아. 얘가 6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이렇게. 아하! K값은 6일 수밖에 없다고. K값은 6일 수밖에 없다. 자, 계속 진행하시면 2-3, A-2 이퀄 0이 되겠죠? 결국에 2라는 것은 3이고요. A라는 것은 2입니다. 결국에 항등원은 얼마일 수밖에 없다? 3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아, 항등원이 존재하기 위한 K값이 얘고요. 그때 항등원은 누구다? 얘가 되는 거지. 문제에서 둘이 곱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8이 정답이 되겠다. 다시 항등원이 존재하도록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이 인수분해 되게끔 식을 풀어가셔야 돼. 억지로 인수분해하는 이런 조작들을 한번 익혀보시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역원이 존재하지 않는 수라고 셋째 줄에 나와 있죠. 거기다 박스를 하나 쳐두세요. 역원이 존재하지 않는 수를 구하라. 그냥 특별히 케이스니까 그냥 한번 봐두시고 아, 이거구나 그냥 보시면 돼.
근데 참고로 여건이 존재하지 않는 원소는 수는 항등원 구하는 과정 속에서 답이 언급되게 돼 있어요. 항등원을 구하는 과정 속에 답이 무조건 나와. 자, 뭔 말이냐? 자, A, B가 지금 실수의 원소입니다. 실수의 원소고요. A 연산 B라는 것은 앞에 거와 뒤에 거 더하시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연산에 대해서 여건이 존재하지 않는 수라고 돼 있어. 지금 여러분 여기다 박스를 치셨어야 돼. 여건이 존재하지 않는 수. 실제 고1 문제가 좀 잡다하다고 그랬잖아. 패턴들을 좀 많이 익혀두셔야 돼. 그런 패턴에 대해서는 여러분 시간 지체를 하시면 안 된다고,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바로바로 풀 수 있게. 이런 것들을 시험장에서 만났는데 뭐 고민하고 있잖아. 그냥 등급이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여러분 정리를 해두셔야 된다. 계속 언급하는 멘트에 대해서는. 자, A 연산 E. 왜? 항등원을 구하는 과정에 항상 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계산 결과 A가 나와야 돼. 자, 그렇다면 앞에 거 뒤에 거 마이너스 앞에 거 뒤에 거 쓰시면 돼. 이렇게. 그리고 이쪽을 계산하시면 되는데 안녕 해서 없어지겠죠? 2라는 놈 묶으실 거야. 그럼 1-A가 되고요. 0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항등원 구하는 과정에서 여기 0 쓰고 A 값이 1이 되겠지? 그럼 항등원은 0이야. 근데 문제에서 여건이 존재하지 않는 수를 구하래. 그럼 여건이 존재하지 않는 수는 뭡니까? 얘야. 이게 답이라고, 이게. 이게 왜 답입니까? 물을 수 있잖아. 자, 만약에 A가 1이다. 그럼 여기가 0이 되는 거잖아. 여기가 0. 그럼 2라는 놈과 0 곱해서 0 만드는데 여기 0일 수도 있어. 1일 수도 있어. 2일 수도 있어. 3일 수도 있어. 그 말은 항등원이 유일하다는 것의 모순이지. 항등원이 존재하지 않잖아. 항등원이 존재하지 않으면 당연히 여건이 없겠지. 맞아? 그런 논리로 문제 접근해 가시면 이 항등원을 구하는 과정 속에서 항등원 옆에 있는 이 놈이 항상 여건이 존재하지 않는 원소의 대표적인 값이 된다. 꼭 챙겨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밑에 있으니까 한번 더 풀어보죠. 감 잡으신 분은 정지한 이후에 그 밑에 거 한번 다시 풀어보시면 되고, 못 잡았다. 그럼 같이 푸시면 돼. 자, 둘째 줄 역시 여건이 존재하지 않는 실수를 구하세요가 질문이야. 약간 빠른 감이 있지만 지금 여러분이 처음 하시는 건 아니니까 이 정도 속도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역시 A, B가 지금 실수입니다. 자, A 연산 B라는 것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네요. 자, 이때 여건이 존재하지 않는 원소를 구하래. 자, 여건이 존재하지 않는 원소는 항등원을 구하는 과정 속에 답이 있다고 그랬어. 자, 항등원을 구하는 과정이다 라는 얘기를 뒷자리에 2를 집어넣으셔서 그 계산 결과 A가 나오게 만들어주시면 돼. 자, 그렇다면 앞에 거 뒤에 거 4배에 앞에 거 뒤에 거에 플러스 1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을 보시면서 식을 전개하시면 된다. A2에 넘어가니까 플러스 3A에 4, 2에 플러스 12 이퀄 0이 되겠죠? 2라는 놈으로 묶어내시니까 A 플러스 4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2 플러스 3과 A 플러스 4 이퀄 0이 될 거니까 2라는 값은 마이너스 3이고 A라는 값은 마이너스 4인데 문제에서 여건이 존재하지 않는 원소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얘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 논리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얘가 마이너스 4라면 여기가 0이 돼. 그럼 항등원이 유일하다는 가정의 모순이잖아. 항등원이 유일하다는 것에서 모순이잖아. 그럼 항등원이 없다는 얘기잖아. 그 말은 여건이 당연히 없겠지. 이해되세요? 여건이 존재하지 않는 원소, 항등원을 구하는 과정 속에서 답이 나타나게 돼 있다. 자, 그 다음에 11페이지 보시면 뭐 보너스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그 보너스 문제는 여러분이 뭐 부호를 따져서 한번 조사해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해서 일단 실수에 대한 대표 유형들을 우리가 많이 봤어. 참고로 선생님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뭐 대소 판정이나 절대값 처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뭐 이제 나중에 복수수 파트 설명하면서 충분히 언급이 되니까요. 그때 보시기로 하고 여기까지 기본 패턴들에서 여러분이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 돼.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복수수 파트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죠. 수고하셨습니다.